자, 안녕하세요. 자,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이해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리스 블랑쇼의 우정이라는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 작품 안에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 8강인가 10강으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약간 영감을 받아서 특히 그 중간에 번역하다 라는 장이 있었는데 우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미띠에 그 번역의 장을 따로 떼어서 번역과 도래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도래하는 글쓰기라는 것은 제가 블랑쇼의 도래하는 책,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오는 아브니어 개념을 약간 훔쳐와서 글쓰기를 갖다 붙여서 이게 이제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서 그런 수업을 한번 했었고, 자, 그러니까 두 번의 수업을 블랑쇼에 관해서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은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이해. 자, 제목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학의 무위와 그 행복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제목 마음에 드세요? 자, 이거는 좀 절망의 목소리입니다. 문학이 너무나 효용성을 추구하는 게 원래 문학은 아닌데 그 비효용성 때문에 문학의 효용성이 있는데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문학을 요즘 너무나 이 책 대신에 영화를 보거나 뭔가 사실 꼭 활자로 된 텍스트를 읽어야만 한다라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거나 뭐 책을 읽는 행위는 그 무엇인가 뭐 활자를 통하든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하든 그 매체를 통해서 저 보이지 않는 어떤 닿을 수 없는 세계, 비언어적 세계와 내가 만나서 전율하는 거죠.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모리스 블랑쇼만 하더라도 이미 문학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가능하지 않다. 문학은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소비가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절망감 속에서 제가 좀 시대적 메아리를 넣기 위해서 무위 이렇게도 했고, 마지막 10강에서는 문학이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행복한 것일 수 있다라는 좀 슬픈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져왔고, 행복이라는 것은 무의 자체로서 결국 행복은 그렇게 오는 거죠. 일단 제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자, 괜찮으세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이.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프랑스어로 블랑쇼 용어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불어를 좀 알면 좋긴 한데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스 블랑쇼 선집이죠. 선집이 그린비에서 쭉 나오고 있고 저도 한 권 번역했지만 블랑쇼 번역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문체도 어렵지만 글쓰기가 정말 독특해요. 정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잡으려면 잡히지 않고 메아리 같이 흩어져 있거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고체로 뭉쳐지질 않아요. 어떤 글쓰기보다도. 그래서 프루스트적인 만연체하고 또 다른 문제인데 읽으면 약간 정말 좀 불쾌한 느낌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은 블랑쇼의 글쓰기고, 블랑쇼의 어떤 문학은 무슨 철학적인 용어로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함에 있어서도 잘 할지 좀 자신이 없는데 해설하기 좀 힘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블랑쇼의 원문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축자역 하듯이 읽어가면서 블랑쇼 세계를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프랑스어로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단어가 자, 불어로 œuvre 이렇게 말합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왜 어렵냐?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작품은 만들기도 힘들고 뭔가 정말 공들여서 만든 그 무엇인데 모두가 이 œuvre를 지향하죠.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소설이든 지금 우리 선생님은 희곡 작품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걸 쏟아붓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랑쇼는 des œuvrements. 이게 블랑쇼 용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PPT의 파란색은 블랑쇼의 용어입니다. 블랑쇼가 추구하는 세계. 그 다음에 검은색은 그냥 통용되는 일반 개념.
중간에 이제 빨간색이 하나 나옵니다. 세 가지 색깔을 썼는데 빨간색은 여기서 인용하게 되는 릴케랄지 폴 발레리랄지 이런 외부 작가들은 또 중요한 개념이니까 빨간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뇌는 뭔가 뭐죠? 그게 아니게 반대보다 좀 더 들어가면 안티가 아니라 뇌는 제가 옷을 벗을 수는 없는데 탁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런 것도 되고 네스부아 실망하다, 네꼴로해 색깔이 탈색되다. 그러니까 네가 붙으면 뭔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거나 가을 느낌. 우리가 릴케시를 읽겠지만 이런 거. 그래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추워요. 그런데 차라리 해방감도 있어요. 다 이렇게 떨쳐내고 싶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위라고 번역을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랑쇼가 쓰고 있는 거는 네저버먼. 나쁘지 않은 번역이죠. 한자 위도 이렇게 한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그냥 왼쪽에 있는 사람이면 인간이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인위적인 거 말고 오른쪽만 있어요. 그거는 좀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생하듯 되어지는 거. 근데 거기에 좀 더 힘을 보태서 하는 게 이제 위고 그 앞에 무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양 사상, 노자 장제 사상에서 무위 사상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인데 그러나 동양에서 말하는 그냥 좀 헐벗음, 무소유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 강의의 가장 큰 키워드다. 그래서 문학이 결국은 뇌제보건망 하는 순간 진짜 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첫 강의니까 제가 그 강의 개요 쓴 것 있죠. 그래서 블랑쇼라는 작가를 좀 아시는 분은 이런 표현이 익숙할 텐데 이름만 알지 잘 모르시는 분. 그 다음에 블랑쇼는 사실은 번역문으로 읽으면 잘 안 읽히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번역자의 잘못도 있고 그 다음에 번역되기 힘든 어떤 번역의 불능성을 제한하는 텍스트이기도 해요. 제가 블랑쇼를 번역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몸소 체험을 했는데 저는 이제 번역을 다른 작가들도 많이 하지만 정말 블랑쇼가 가장 어려웠어요. 수명이 한 3년은 어떻게 쫄아드는. 근데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자 그래서 그 블랑쇼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나름 좀 증언하듯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강의 개요. 평생 모든 공식 활동으로부터 벗어나 글쓰기에 전념한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모리스 블랑쇼는 프랑스 현대 문학가들과 철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일단 블랑쇼의 위상을 정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다른 글에서도 썼고 블랑쇼 강의할 때 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마크 블로흐 대학에서 석사하기로 했는데 2003년 제가 2001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2003년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강의를 듣는데 어떻게 하다가 블랑쇼가 살짝 선생님 입에서 나왔는데 그 선생님은 블랑쇼가 사망한지 몰랐어요.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일레머 이제 블랑쇼 죽음을 알렸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잊히지가 않는데 블랑쇼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에 살진 않고 그 근처.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블랑쇼가 선배님이십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와 함께 마크 블로흐 대학의 이 두 명의 이제 현자가 나타나셨죠. 그래서 뭔가 계속 뭔가 매력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정말 작품에서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어떤 자신의 세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독하게 그리고 공식 활동이라는 것은 이른바 사교계 활동이죠. 그리고 뭐 교수나 학자, 뭐 학회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글쓰기로만. 사실 이게 이제 쉽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작가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은 막 그럴듯한데 오늘 첫 시간이라 약간 이런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되는데 뭔가 삶이 별로 그러니까 본받
게 없거나 감화되지 않으면 이게 가짜가 되지 않습니까? 곡하가세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가들도 시는 너무 감동적인데 만나보면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공부한 파스칼 끼냐르도 말했지만 문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가의 그 삶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문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은 작가들이 다 하죠. 사르트르도 했었고 파스칼 끼냐르도 쓴 글이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글인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문학을 장르로서 인식해서 아 소설 좀 읽어야지 시 좀 읽어 이런 게 아니라 작가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탕말 같은 작가는 문학이란 일종의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포가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자기 도구가 있고 발자크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그러니까 발자크는 파노라마처럼 다 훑지 않으면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영 이상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작가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단순히 뭐 작품을 내서 출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온 존재 방식이죠. 그런 게 좀 흥미롭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베르 같은 경우는 문학이란 빼끈한 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벽. 그러니까 벽에 막 장식물이 있어서 화려한 장식물이 있고, 뭐 장미꽃도 걸어놓으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독자들이 쑥 지나가는. 자기는 글을 그렇게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소위 그런 어떤 것들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은 막셀 프루스트의 개념인데, 막셀 프루스트는 여과장치, 필터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필터링 하느냐, 세계를 필터링 하는 거예요. 세계. 자기가 본 나무, 자기가 본 하늘, 빛을 필터링해서, 필터링 하는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훈련이고 수행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문학이라고 보는 개념인데, 프루스트가 직접 그 말을 막 했다라기보다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모리스 블랑쇼는 문학을 뭐라고 말하는가? 키워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하나 제시된 거는 Les œuvres romances 문제 나왔죠. 자, 본질적이고도 원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블랑쇼의 깊고도 독창적인 성자를 읽고 나가자. 자, 이거 좀 생략해서 읽고 키워드만. 자, 글쓰기란 글 쓴다는 건 무엇인지, 글을 쓴다라는 게 너무나 흔한 질문이지만 끝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라르메를 할 건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작가는 뭔지, 작품은 뭔지 다 알죠. 작가,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작가들마다 다 있는데, 블랑쇼는 작가와 작품을 어떤 함수 관계로 보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자,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자, 이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의의 깊이를 경험하는 일이다. 말은 멋있는데 도대체 뭘까? 근데 무의인데 깊이가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의를 하느냐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낯설다라는 것은 étrange다라는 건데, 한 번도 수행돼 보지 않은 어떤 실질적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수행하는 문제 약간. 그래서 이거를 본인은 아마 실천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이제 아무튼 좀 더 이제 보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달리 말해서 문학이 어느 작가의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썼어. 사인 시그네처 딱 하고 내 작품을 영어로 만든다. 그러면은 막 궁금하죠. 감독이 잘못 해석했을까 봐. 뭐 그래서 막 상관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을 작품을 출간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작품이 아니죠. 독자가 내가 이런 의도로 썼는데 이해를 못하고 말이야.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가짜 작가죠. 그러니까 진짜 작가들은 독자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죠. 불태워도 상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어느 주인공의 생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톨스토이가 그 주인공 있지도 않아요. 사실 백소나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인공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학은. 자,
자, 바로 그러면 뭐냐? 이제 어떤 공간이 설정이 될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거는 독자라는 나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 2학년들 수업할 때 대학생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에게 문학 수업할 때 문학의 요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때 뭐죠? 문학의 요소, 뭐 주제, 뭐 인물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배경.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가, 작품, 독자 이렇게. 그러니까 독자가 반드시 그 영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제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작가 지상주의,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심적인 존재, 뭔가 조물주 이런 개념은 이미 프랑스에서는 다 무너졌죠. 주체가 마해 제거되면서 결국은 이런 분위기 속에 블랑쇼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가에게는 작가가 중요하고 작품은 매개체죠. 그 다음에 독자에게는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독자라는 내가 이 책을 읽는 내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딴 얘기를 하면 그 박사학위를 시작할 때 작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작가를 너무나 흠모하고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한 나머지 뭔가 이렇게 좀 거대한 산을 보듯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경계시켜요. 저희 지도 선생님도 그랬는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되지만 그런 접근 방법을 권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네가 중요하다 이래요. 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칼 끼냐라는 작가를 공부를 할 때 이 작가가 작품 안에 너무나 많은 독서를 했기 때문에 책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안 읽은 게 없을 정도로.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처음에 면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언급한 주요 작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라틴, 고대 라틴부터 뭐 동양 뭐 장자까지 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읽어도 된다. 그러면서 너의 서재는 어디 있느냐. 또 화두처럼 선문답처럼 너가 읽은 책 어릴 때부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끼냐라가 읽은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한국 책이든 그러니까 나라는 독자가 문학의 공간에 와 있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어떤 응원이 아니라 이 블랑쇼의 글을 읽으면 아 맞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의 삶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일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뭐냐? 약간 이제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 구조적인 사유를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혹은 나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있죠. 내 거야 이런 거가 아니라 나라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실존은 있지만 그것이 익명화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명화시키는 자 우리가 이거는 다 알아요. 좋은 말씀이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저는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블랑쇼의 용어예요. 비인칭의 나. 이 말을 만들어낸 게 비인칭의 앵페르소넬. 너무나 아름다운 개념인데 무의 나이다. 자 뒤에는 이제 이 작품 안에서 프루스트도 제가 조금 다룰 거고 악도는 우리나라에 국내 소개된 게 너무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베케트도 사실은 다 이름은 알지만 막상 읽으면 어려워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원어를 읽으면 모를까 보통도 빼고 자 바흐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말라르메, 힐크, 프루스트 기타 몇 명을 등장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요를 쭉 설명을 했어요. 자 벌써 약간 조금 개념 잡히나요? 이거를 저는 항상 하는데 괜찮아요? 질문 같이 들으면.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이게 왜 오타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편집각인데 자 첫 번째는 본질적 보도. 이건 이제 국내 번역본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본질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라흐메어 경험, 작품과 떠도는 말. 이게 중요해요. 작품과 떠도는 말. 에코처럼 안 잡혀요. 블랑쇼는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고 이렇게 막 기체 같아, 기체. 글이. 근데 사유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훈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는 도식화를 해야 돼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어떻게 오는가인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블랑쇼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바깥. 이 바깥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어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밤. 그래서 네 번째 강의가 정말 하이라이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5강 오르페우스의 시선. 이 장은 진짜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만 사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원어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선물과 희생, 작품과 소통, 세일의 노래. 이제 세일의 노래는 또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지만 이것도 아브니르, 그러니까 도래하는 개념, 오디세우스의 일화에서 가져오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문장들이 막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루스트의 경험. 이 글도 되게 유명한데 여기서는 블랑쇼가 프루스트의 시간을 네 개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프루스트에 대한 글은 뭐 홀랑바흐트는 여기서 스튜디움과 풍구tum을 프루스트를 보고 영감을 받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과 대짜 시간. 그 다음에 뭐 질 들루즈는 여기서 뭐 그 목수, 나무에 대한 사인들, 뭐 자기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고 발터 베냐민은 프루스트의 이미지. 그러니까 프루스트에서 하나씩 키워드를 가지고 작가들이 다 쓴 게 있어요. 뭐 만다라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프루스트를 읽으면 남들이 하나도 안 한 거 하나 딱 해야 되는데 저는 프루스트와 아까 말한 깔때기, 영화 장치 그거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발견한 건데 자 갑자기 깔때기라고 하니까 툭 벽에 떨어진 마지막에 문학의 사라짐. 이 제목 너무 제가 한 게 아니라 블랑쇼 제목인데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단말마의 느낌. 그러니까 문학이 사라져서 아이 좋아라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아니라 문학의 자연스러운 소멸성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임종의 느낌, 그러니까 드디어 녹아 흐르는 느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겁니다. 자, 괜찮죠? 이제 시작인데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공부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소설을 하든 뭐 그때 단순한 일종 빠스종 샘플도 마찬가지인데 제목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가만히 보면서 사유를 해야 돼요. 자, 일단 한번 사유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목을 l'espace littéraire 이렇게 했을까? 자, 일단 한번 고견을 한번 자유롭게. 만약에 예를 들면 espace de la littératur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제목은 문학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간 자체가 문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과 그림자의 관계예요. 체어는 레스파스죠. 저는 이제 불어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명사 체어는 몸체잖아요. 몸. 프랑스의 형용사는 그림자예요.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성수일치도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에스파스가 하나의 공간이고 뭔가 사각형이든 뭐 그림자의 어떤 면이든 모르겠는데 그 그림자의 음영을 가득 채우는 그게 리테레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문학의 공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조어는 익숙한데 제가 물어보고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또 뭔가 약간 다른 견해가 다른 느낌 뭐가 있을까? 글쎄 어쨌든 제목이 너무 흔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해볼 듯하니까. 근데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벌써 이 제목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다 이해한 것 같지 않아요? 에스파스가 일단 펼쳐지고 자 그래서 이 제목은 화두인데 도대체 문학적인 공간은 어떤 데냐 공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뭐 저는 뭐 블랑쇼로 박사학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학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국내에 몇 명 있고 그래서 논문도 막 찾아보고 조금 관심이 있다면 아무래도 전공자들은 좀 더 잘 설명하죠. 그 저도 몇 권 박주성 선생님이랄지 책 몇 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좀 이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고 제가 여기저기서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파스를 일단 띄우고 자, 일단 이건 제가 그려본 거예요. 일단 저는 그림을 그려봐요. 에스파스 사각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공간 하면은 자,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벌써 영역이 나눠지죠. 자, S 주체 내가 지금 이 강의실 안에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공간이냐? 이제 블랑슈 공간이에요. 자, 어떻게 되느냐? 싹 빼야 돼요. S가 이 공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터가 아니에요. 중심, 소속, 지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바깥이 아니라 이미 바깥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말처럼 쉽진 않은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블랑슈의 개념 싹 가져왔습니다. 블랑슈의 바깥은 느오흐예요. 느오흐. 프랑스 말에는 오흐가 있고 느오흐가 있어요. 오흐는 진짜 바깥. 그러니까 공간 바깥. 근데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느오흐예요. 드는 뭐죠? 드는 프랑스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설명 어떻게 드오 그래서 드는 출발의 느낌도 있고 오흐를 뭔가 물질화 시키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드오흐는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드오 하면은 바깥으로 나가도 되지만 사실은 조금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이동을 살짝 그냥 좀 폼나게 읍스 아니 여기서 해도 되는데 스톱 그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블랑쇼의 어떤 개념들을 이해를 하려면 언어로는 잘 다가오지 않아요. 이 안에 이제 이마주라는 게 있는데 이마주를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마주. 그러니까 언어로 문학을 하지만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언어가 그냥 활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자를 통해서 가나다라든 불어로 에스파스든 이거가 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 있는데 그거의 그 어떤 것과 나의 뇌의 인지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이마주가 없으면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좀 취약하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용어들을 또 보는 순간 바깥 이렇게 해서 개념화, 일반화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유물론적으로, 물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한데 누어는 일단은 바깥을 딱 잡는 느낌이죠. 잡는 느낌. 그걸 잡고 끌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어. 차라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건 아닌데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네지알라 이미 밖에 있고 이미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탈중심화 되어 있고 그런데 바깥에만 있을 수는 없죠. 죽어요. 바깥에 있으면 춥고. 그런데 여기서 안으로 오지만 또 이 밀어내요. 스스로. 끝없이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블랑쇼 읽기가 너무 힘든 게 이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리 오라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밀고 밀리면서 생기는 이 양앙적인 힘 속에서 강력한 자장이 흘러요. 바로 여기가 에스파스 일대예요. 그러니까 두어는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은 혹은 이제 해설가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일단은 자나 주체 바깥의 단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아는 이제 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자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자아가 병이죠. 에고는 자기 자체가 아니라
실존적 자아가 아니라 자기라는 상이죠. 이마주 두스와. 그 상이 나를 좀먹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되는데. 말도 말하면 끝도 없는데 뭐 쇼펜하고 쫙 가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이드도 자아의 문제고, 주체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쓰는 주체, 주어, 주체죠. 그거 바깥에 있는 싱귤라리테 이렇게 써버려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수라는 말을 단수, 복수 이렇게 말하는데 프랑스어의 싱귤라리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이것도 단수라고 번역하는데 그냥 쑥 미끄러지잖아요.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일단은 단단해야 돼요. 단단한 느낌, 단단한 느낌, 알갱이 느낌. 그러니까 개체인데 고립된 느낌이어서 그런데 단단한 알맹이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독특하다, 유일무이하다. 그런데 그런 거로 자아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인 게 아니라 그냥 물성인 거예요. 이러한 자아를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센 분입니까? 자아를 다 지웠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 그냥 알맹이 같은 걸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굉장히 이런 개념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결정력 바깥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자기가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내가 결정해서 뭘 하는 건데 이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를 겁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철학적인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실존은 흔히 하는 말로 뭐 사르트르 실존주의인데 에그지스턴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는 옳고 뭐는 그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 이제 현대문학과 철학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흐름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실존 사상이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유의미함이 있고 그런데 68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메가폰으로 잡아지면서 철학은 메가폰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막 혐오를 느낀 사람들이 떨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르주 바따도 나오고 뭐 파스칼 이런 작가들이 나오는데 사르트르가 부정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실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 반응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은 탈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탈존 멋있는 말 같아요. 뭐냐? 즉각적이다란 말은 그 현 순간에만 존재. 눈이 떨어질 때 그 눈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매개적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다 인 것처럼 살아있는 게 없죠, 사실. 그런 형태로 풀어장할 뿐, 그 형태로 존재할 뿐, 즉각 사라지는 부재. 이렇게 이제 블랑쇼가 말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언어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멋있는 개념인데, 좀 더 물화시켜버리면 정말 비를 떠올리거나 눈을 떠올리면서 비인칭성이 나와요. 비인칭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뭐 또 이제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signifiant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어인데, 아인테를 붙이면, 능동성, signifia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도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어금니에 확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표라는 것은 나 있어! 나야! 기표죠. 기표 기를 여러분이 모르진 않는데, 더 들어가요.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signifiant 하는 건지, signifiant 하니까 signifié 되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노력을,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무엇으로 존재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좀 더 방점을 찔 것이냐. 대부분 멋있게 말하면 signifié라고 하겠죠. 내용이 있어야 돼. 기의적이어야 돼. 그런데 블랑쇼는 이게 아니고요. 그냥 signifiant으로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과시한다, 기표가 아니라 그냥 껍데기로 있으세요예요. 타자의 얼굴, 그러니까 나의 얼굴을 외면을 드러내세요예요. 그런데 권위가 없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signifiant은 그냥 껍데기, 몸의 껍데기 정도, 외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막 이론화를 한다라기보다 그의 글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être avec 이렇게 돼요. 자, 이런 표현도 참 멋있는데 에터는 존재하다인데 우리말로 존재하다 이렇게 표현할 뿐 존재하는 게 뭘까? 이렇게 되죠.
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데 블랑쇼 용어는 옆에 전치사를 하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만들어서 단어를 발명해야 돼요. être avec.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avec qui, 누구랑, avec 그 무엇과가 아니라 그냥 avec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그 타자는 없어도 되는데 그 관계성의 임박함은 있어야 돼요. 임박함은.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는지 너무 쉬운 단어 같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être, non être, 뭐 être de l'être 이런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être avec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블랑쇼의 표현이고 뭐 끝도 없겠죠? 첫날이니까 조금 개념을 잡고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블랑쇼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프레정스 이 단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죠. 프레정스. 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철학자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현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현전. 그러니까 프레는 앞이란 뜻도 있지만 옆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테 존재하다 이렇게 되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블랑쇼는 프레정스를 더 탐구해요. 프레정스는 그냥 지금 제 앞에 계시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냥 이 정도. 그런데 이제 현대 예술로 오면서 허프레젠타시옹이 강조되죠. 그러니까 허프레젠타시옹 프레정스 한 거를 내가 다시 재현하는 거죠. 다시 투사시켜서 만들어내는데 막 이상한 가공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그대로 가공도 아니고 재현 진짜 이게 이제 예술의 어떤 임무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미술까지 오면서 이제 피카소까지 오면서 흡프레젠타시옹이 임계점까지 달하면서 좀 쉽게 말하면 뭐 이걸 더 복잡하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뭔가 약간 질식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RE가 처음에는 허프레젠타시옹이 정말 예술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영혼 없이 되는 거예요. 영혼 없이. 그냥 찍어내듯이. 그러니까 블랑쇼가 여기에 질려버리는 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앞에 있는 RE를 떼버리고 그냥 프레젠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냐면 프레젠타시옹도 이미 나의 주체의 의지가 있어요. 만들어야지, 재현해야지,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해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정이라는 제가 번역했지만 친구와의 우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 애를 좋아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죠.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그냥 앞에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지 말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블랑쇼 문장에는 내 눈앞에 있는 나무가 앞에 있듯이 내 친구도 그 정도 있는 거지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사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프레정스는 그래서 그냥 어떤 타자가 혹은 어떤 대상이 내 앞에 있음 그 자체로 나와의 가장 미소한 관계 이게 에트 아베크의 느낌이 있어요. 프레정스를 다르게 말하면 에트 아베크.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이제 굳혀지면 어떤 개념으로 오느냐? le il, le on 이렇게 돼요. 자, 일은 이제 3인칭 그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나를 그로 표현하고 이런 거는 익숙한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객관화하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나의 자아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기영도의 시의 빈집도 있지만 나라는 에고에 막 이렇게 쌓여서 막 자폐까지는 아니지만 막 에고이즘, 낙시즘 뭔가 이렇게 막 번민과 이 쌓여 있어서 여기로부터 해결하려고 바깥으로 빼내려 나를 바깥에서 나와서 집 바깥으로 나와서 그 나를 보는 것도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일은 뭔가 객관화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자, 그래서 차라리 옹을 또 만들어내. 옹. 프랑스어의 이제 이 가주어 옹인데 옹은 옹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어를 배울 때는 뭐 우리들로도 번역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예요. 혹은 유체 이탈 화법에 주어를 빼버리고 싶을 때 옹을 넣는 거.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 비어 있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겐 좀 익숙한데 주어가 비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전달되죠. 이제 그런 상태. 이거는 그들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인칭성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랑슈 작품에서 끊임없이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개요를 하고, 자, 여기서 조금 뭐 하나씩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넘어가니까, 뭐가 좀 들어오나요? 뭐 하나 건져보세요. 낚시. 이걸 다 가져가야 되지만, 나한테 이게 너무 소중해. 자, 하나씩 말씀해봐 주신다면? 저는 뭐 희곡을 쓰니까 이제 그 희곡 역사, 2000년 역사에서 주어를 중심으로 한 플롯이 주류고 아직까지도 주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주어와 대비되는 수어를 중심으로 한 어떤 플롯을 제가 만들어 그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제 뭐 블랑쇼와 바깥이 얘기한다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바깥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그죠. 네, 이제. 뭐 아직 멀었지만 근데 진짜 주어를 빼고 서술어 이렇게 하는 게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극화시켜야 되잖아, 형상화를.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건데 그 프랑스어는 주어를 빼면은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진 전시회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사진이 어떤 작품이냐면 자동차 안에서 바깥에 막 비가 오는데 이걸 핸들을 하고 있고 이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차창에 비친 유리 바깥에 물을 찍었는데 손만 살짝 보여요. 근데 그 사진이 그런 사진을 우리가 흔히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수얄레, 주수잘레, 나는 갔다.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주를 뺐어요. 수얄레.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없잖아요. 그 사진 작품 안에 사람이 없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느낌 오죠. 수얄레. 그러니까 행위만 있고 없어도 그게 다 재현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어를 빼서 동사인데 여기는 극으로 연기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건 사진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좀 참신했어요. 그런 게 프랑스인들에게는 그렇게 되면은 단어가 이게 뭐 탈구된 거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그런 제목 자체. 자, 우리 또 어떤 단어 들어와요? 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일이랑 제가 레미나스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레미나스 주요 개념 중에 일리아. 네, 그게 이제 그 아까 비 말씀하신 거 레미나스 똑같이 비인칭 느낌 속에서 그쵸. 비온다에 있는 가지고 이제 예화를 하는데 그 블랑쇼 가지고 비교 연구하는 게 조금 있긴 한데 비교 연구를 사실은 그래도 많이 네, 해야 되는데 제가 블랑쇼 모르니까 잘 네. 안 가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연관도 되는데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일리아랑 또 일은 또 다른 게 일리아 하면은 이는 거기에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기능이 있고 일은 진짜 비인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온다 할 때 서양말은 it rains 이렇게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비인칭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서양은 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안 하고 우리가 더 뛰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는 또 아부아르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부아르 동사는 소유라기보다 에터가 좀 더 확장돼 버리면 돼요. 확산되면. 사실 이제 동사에서 많이 이제 또 연관할 수 있고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제.